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돌아온 돌쇠 박원석 전 의원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돌쇠 토론에서 빠지신 게 지난 총선 무렵이니까 그렇죠. 1월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선거법상 방송에 나오실 수가 없어서 네. 패널로 그래서 빠지셨으니 지금 한 10개월 만에 복귀? 그렇게 됐네요. 와. 중간중간에 간혹 나왔습니다. 일단 환영하고요. 소감 어떠십니까? 예,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치적 방황을 이제 끝내길 바랍니다. 좋은 덕담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골라오신 상한가 하한가 확인을 하죠. 김구식 교수 뭐 골라오셨어요? 예, 지난주 이제 1심 이재명 대표 유죄가 나왔고요. 예. 국민들 관심 속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1심 판결을 정치 판결로 거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서 장애 집회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유죄 1심 판결 거부 이재명 대표 구속이 걱정된다. 이게 하한가로 가지 않습니다. 예, 구속을 걱정하는 유죄 거부 이재명 하한가 이렇게 네, 정리하면 네. 될까요? 박원석 전 의원. 예, 같은 사안인데요. 어쨌든 이 판결 나오자마자 여러 군데서 논평이 쏟아졌는데 예. 제가 유심히 이제 국민의힘의 논평을 봤는데 너무 신났어요. 뭐 경의를 표한다, 환영한다. 그래서 국정 파탄 면죄부로 착각하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 하한가로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판결을 국정 파탄의 면죄부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한동훈 그렇습니다. 하한가.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를 각각 하한가로 골라오셨지만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 판결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박 의원님, 네. 이 정도 형량 예상하셨어요? 전혀 징역이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나온다면 100만 원 이상은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양형 기준이라는 네. 게 있는데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가 처벌이 중합니다. 선거법 처벌 조항 중에도. 그래요.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벌금형 아니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고 저는 뭐 한 200만 원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 분위기는 벌금형 200만 원도 되게 크게 얘기하는 패널 쪽에 들어가셨던 아니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80만 원 예상하는 분들도 윤석열 의원도 있었으니까 있었으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뜻밖의 결정이 나와서 지금도 사실은 그 법원에서 설명 자료 네. 10쪽짜리 나온 거를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케이. 뭔가 이 사안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본 판결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구식 교수님은 예상하셨어요? 저희도 사실은 조금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국민의힘이나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신났다는 표현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빨리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최초로 첫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이제 존중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건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네. 자초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판사가 그 판결을 내릴 때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죄를 먼저 판단하고 네, 유무죄를 판단해서 유죄이면 그다음 양형을 고려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떻게 받은 간에 판사 입장에서 보면 유죄인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유죄인데 80만 원 정도 아니면 밑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유죄인 상태에서 양형을 고려했다면 반성의 빛이 있어야 되고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시종일관 그 전에 있었던 김혜경 여사 똑같아요. 그 10만 원짜리 밥 한 번 산 거 어떻게 보면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약식기소로도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게 정치 탄압, 정적 제거 연장선에서 계속 일종의 시체말로 객이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판사가 헌법에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돼 있잖아요. 법률은 법률을 보는 거고 양심은 그 피고인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정말 불손하죠. 그러면서 자초한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사실 이제 국토부 협박건하고 김문기 씨 건 중에 민주당이 더 크게 반발하는 건 지금 김문기 씨 건에 대한 판결 같아요. 아까 정성호 의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상황을 좀 다시 복기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당시 국민의힘의 성남시 의원이었던 이기인 지금은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보시는 이 사진 김문기, 유동규, 이재명 또 어떤 다른 한 사람 요 네 사람이 들어있는 어떤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가까웠다. 근데 어떻게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채널A에 나가 발언을 하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했더니 전체 우리 일행 중 일부를 떼내어 보여준 거더라. 조작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니까 골프를 쳤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거지 골프 친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을 했으면서 왜 골프를 안 친 것처럼 채널에 의해서 발언을 했느냐. 요것이 결국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다. 이런 주장 맞죠, 김근식 교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조작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게 뭐 그러니까 골프 칠 때 당시 현장 사진은 아니죠. 예. 근데 그걸 마치 골프 칠 때 당시 현장 사진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주장이었는데 엄밀히 보면 전체 단체 사진 중에 그 부분을 확대해서 편집한 확대해서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극적 방어와 변명 논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럴 때는 골프 친 현장 사진이 아니다. 그러나 단체 사진 중에 일부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작이라고 하면 마치 없는 사진을 만들어낸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골프 안 친 것처럼 빠져나가는 것이어서 재판부에서 그것도 제가 볼 때 괘씸하게 본 것 같고요. 실제로 저 사진이 조작된 거라고 한다면 그 반대 증거가 또 있잖아요. 김문기 씨가 자기 아들하고 영상 통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번에 중요한 증거였다고 그렇죠. 하던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반대 논리가 네. 똑같이 있으면 재판장은 그 두 가지를 놓고 보게 돼 있거든요. 자, 그 증거 한번 짧아요. 예, 영상 편지 보겠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재명 대표도 인지했기 때문에 골프를 쳤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으면서 방송에 나가 골프 친 적 자체가 없는 것처럼 말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은 조작했다 그 발언보다 골프 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인식하게끔 얘기한 게 더 크게 양형으로 조작을 작용했다고. 건드려내서 그래서 골프 친 게 없는 것처럼 만들어낸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박원석 그 의원님. 대목이 굉장히 논란이 예. 큰 대목이고 예. 이게 항소심에 가서도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앞서 이제 정성호 의원께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예. 사진이 조작됐다고 표현한 거다. 물론 조작이라는 표현의 뉘앙스가 마치 없는 사진을 만들어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준다 하더라도 사진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다. 단체 사진 한 10명이 넘게 찍은 거를 일부를 확대해서 거기 그 이제 앵글 안에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유동규 씨와 김문기 씨를 집어넣어서 뭔가 이 사진이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 항변을 한 거다. 근데 이제 재판부는 앞에 골프 얘기가 네. 있기 때문에 골프를 안 쳤다는 그런 이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골프 친 적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김문기 씨를 이제 알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골프를 안 쳤다는 식으로 그 이후에도 혹은 당일날 대담에서도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정은 한 적은 없어요. 만약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는 어떤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한 게 있다면 뭐 사실은 그 발언도 지금 재판부에서 판결했듯이 유죄 근거가 될 텐데 예. 저 얘기는 예. 사진을 어떻게 보면은 조작했다 내지는 사진을 그 사진의 전체 앵글과는 다르게 일부를 확대해 가지고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진을 유포했다라는 것을 항변으로 볼 수 있는데 재판부가 너무 이거를 그 한쪽 측면에 어떤 확정적인 그런 판결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아까 확대경으로 본 판결이다 이런 아하.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설사 이 부분에 이제 허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선거를 치러 보면 어떤 허위 사실 유포가 강하게 단죄해야 되는 그런 허위 사실 유포인지를 선거를 치러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와 낙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를 분리해서 규율하고 있는데, 낙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 즉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거짓을 유포하거나 이걸 훨씬 더 강하게 이 처벌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 경우에는 하당하진 않고요. 당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에도 악의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위 합격력을 기재한다든지 예.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꾸며서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다든지 이런 건 이제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건 선거 과정에 소보자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는 중에 일종의 자기방어적 성격의 얘기를 한 것 가지고 악의적인 것까지는 이런 아니다. 식의 양형으로 이 만약 규율을 하게 되면 예.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앞으로? 자, 김근식 저는 교수님. 그 낙선 목적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 당선을 위해서 자기한테 제기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 제기나 검증의 제기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이제 제가 볼 때 판사님의 저런 그 판단의 기준이었다고 생각해요. 아까 저 조작이라고 나왔던 사진도 네. 그 김문기 씨를 순간적으로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네. 여기 김현정 앵커가 물어봤을 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건 무죄 처리됐잖아요. 그거 무죄됐어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제기를 하잖아요. 사진도 나오고 뭐 저 김문기 씨 저 육성도 나오고 유가족도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도 계속 문제가 됐을 때 그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인정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판결문에는 거기에 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차례 입장을 바꿔서 자기가 허위로 잘못 말했다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간단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인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 사진 중에서 일부를 확대한 것인데도 조작이라는 말까지 꺼내서 마치 골프 치는 것 자체가 없는 것처럼 계속 적극적인 거짓을 계속 반복했다는 게 제가 볼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 국토부 협박도 마찬가지죠. 고의성이 다분하고 적극적인 거짓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판례를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국정감사장에. 네, 판례를 준비했다는 것은 미리 생각을 해서 요건 반드시 물어볼 거기 때문에 국토부 협박이라는 논리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준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송 토론에 나와서 했던 뭐 허위 사실 이런 거는 무죄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 그거랑은 왜냐면 좀 다른 거예요. 우발적으로 바로 돌발적 질문에 돌발적 반응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무죄다. 네, 근데 이거 적극적으로 준비한 거잖아요. 판넬까지 준비한 네, 거는 네. 적극적이다. 국정감사 예정돼 있었고. 고의다. 네. 근데 박 저는 의원님. 이 대목도 역시나 항소심 갔을 때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대법원 판례는 배제했어요. 네. 즉 이게 방송 토론에서 네. 서로 공방을 벌이던 중에 한 얘기라기보다는 음흠. 준비된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제 허위의 의도가 명백하다 이렇게 본 건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국정감사잖아요. 네. 근데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한 발언은 그 법에 정하는 처벌 이외에 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이 증인으로서 이 기관 증인으로서 한 발언인데 이거를 무슨 맛이 선거를 위해서 국회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발언을 한 것처럼 이 재판부에서 보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역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선거 물론 기간 중은 맞잖아요. 선거 기간 중은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후보자로도 이미 선출이 된 건 맞는데 예. 국회에서 어쨌든 증인으로서 출석을 해서 의무적 출석으로 해서 국회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예. 즉 그 국감위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예요. 그 답변 중에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 이게 무슨 이 정치 활동을 완전히 못할 정도의 그런 중재냐라는 점에서 어허. 저는 여전히 이 부분도 물론 앞서 얘기했던 김문기 씨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불리한 왜냐하면 국토부하고 주고받은 공문이 다 있기 때문에 있어요. 거기에 어떤 협박이나 압박의 흔적이 없는 것만은 분명하고 네. 때문에 이걸 빠져나가기는 어려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허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저 정도 처벌을 받을 정도냐라는 점에서 역시 이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김 교수님. 유죄라도 형량이 너무 과하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말씀이신 것 말씀드린 같아요. 것처럼 두 건에 대해서 유죄에 예.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박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자체를 완전히 무죄라고 그 자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또 진술이 나오지 않는 한 저는 2심에서 이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럼 2심에서 항소심에서 진행되는 것은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진술 그다음에 진술이 번복되거나 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유무죄가 바뀌는 경우 말고는 또 네. 하나가 뭐냐면 양형이 깎이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양형이 깎이는 건 간단해요. 개전의 반성, 잘못 인정이에요. 근데 지금 그 다음 날 장애 집회 나와서 죽지 않는다. 네. 정치 판결이다. 사법부의 미친 예. 판결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양형에 이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로 좀 나아가 볼게요. 향후에 민주당의 대응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뭐 김 교수님부터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거치고 다음 주에 이제 또 유증교사죄 1심이 있잖아요. 예, 예. 이것도 쉽지 않은 저는 그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지금은 뭐 단일 대우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만 유증교사까지 이 형량에 나오고 유죄로 나오게 되면 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이 기정사실화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고민이 시작될 것이다. 고민 시작될 것 같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이죠. 하나는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완전히 와해될 수 있는 새로운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개딸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당원들의 이 강성 경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만 제껴지고 새로운 이재명 다시 1, 이재명 다시 2 이런 사람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그거 두고 봐야 된다고 대표의 어떤 측근, 뭐 복심 그러니까 이런 개딸이 승인하는 지금 민주당의 저런 강성 팬들이 예를 들면 누구?
뭐 정청래, 추미애, 김민석 이런 분들이 왜 저렇게 오버하겠어요? 제가 볼 때 저분들이 1년 전, 반년 전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청래, 추미애, 김민석, 특히 김민석 최고가 이렇게 최근에 와서 오버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포스트 이재명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세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좀 너무 이제 이른 예측이신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당분간은 뭐 워낙 뜻밖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당내 격앙된 반응이 줄을 이룰 것 같고 또 강경 대응해야 된다. 근데 이런 목소리가 높은 건 사실인데 네네. 저는 오히려 좀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사법부 전체를 그 적으로 돌린다거나 음, 마치 사법부하고 전면전을 하겠다는 식의 뭐 얘기들이 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도처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판결 직후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 치더라도 음. 당의 대응 기조가 그렇게 잡히는 거는 향후에 그 예정되어 있는 재판을 고려할 때 그다지 그렇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한테 유리할 게 없다고 아. 봐요. 그래서 사법부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법정 안에서의 예, 예. 이 법리와 증거를 가지고 다툼을 하는 것과 예. 또 지금 정국에 대해서 정치적 대응을 하는 것을 좀 분리해야죠. 근데 이제 법적 안팎의 경계가 없이 그냥 당이 총동원돼 가지고 일종의 이제 정치적 대응을 법정 안까지 끌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냉정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명계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최민희 의원 같은 당분간은 경우는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이겠다 이런 발언해서 조금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뭐 그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관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25일 재판도 봐야 되고 어쨌든 당내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격앙된 반응들이 있고 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를 잃게 생겼는데 뭐 당연한 반응은 아니겠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뭐 비명계들이 노골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취한다 이런 게 글쎄 당원들의 호응이라는 걸 받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관망하되 그러나 또 플랜 B를 준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목소리가 나오겠죠. 뭐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상소심에서도 네. 지금 1심하고 비슷한 형을 받거나 이런 상황이 오는데도 끝까지 우리는 뭐 무죄를 주장하면서 가겠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당이. 그래서 그건 이제 시간 문제인데 당장에 무슨 비명계 움직임이 가시화돼 가지고 새로운 어떤 구심력이 생기고 그러진 않을 것 그건 같습니다. 알 것 같다. 저는 비명계가 등장할 틈새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워낙 일극체제로 포박당에 있기 때문에 음. 당원들 투표로 당대표를 뽑는 거고 네, 예. 당원들이 주도해서 대선 후보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 당원들이 기존의 김대중 노무현 때 정당과는 당원들의 구성 자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원들이 용인하는 선에서의 포스트 이재명이기 때문에 저는 건전하고 좀 중도적인 새로운 체제로서 바뀌기보다는 그 포스트 이재명으로서의 저 이재명 1-2-3-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의 대응을 아까 하한가로 골라오셨는데 왜 하한가로 짚으셨을까요? 제가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 관련된 메시지를 한 8, 9개를 올렸더라고요. 많이 판결 난 올렸어요. 이후에. 많이 올렸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는 다시 이제 검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저 예.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게 예. 국민의힘에게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수습하고 뭔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인 건 맞으나 그렇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국정 혼란에 면죄부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특히 이제 공천 개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여전히 이게 진화가 안 되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지난 기자회견 사실은 뭐 우왕좌왕 기자회견이었죠. 이후에 여론이 반전이 안 되고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이 어쨌든 인적쇄신이나 특별감찰관이나 몇 가지 조치를 수용했기 때문에 달라질 거다. 네. 근데 그거야 뭐 봐야 알겠죠.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된 의혹이 전혀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 해서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윤석열은 윤석열이다. 이게 그렇죠. 한국일보 칼럼 그렇죠. 제목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두 당이 지금 서로 연결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돌파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범죄 혐의자, 형사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최하의 지금 인기 없는 대통령 이 둘 사이의 적대적 공생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한쪽이 무너져가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에서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저는 박원석 의원의 예.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예. 이게 뭐 완전 일희일비해가지고 이제 살판 됐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저는 그걸 제일 먼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런 범죄 혐의자나 형사 피고인이 이제는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분이 제1야당의 대표를
떵떵거리며 했고 총선을 진두지휘해서 총선에 우리가 참패당했던 그 참혹한 상황이 왜 생겼느냐.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 거다. 오히려 우리의 민심의 이반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불통과 이런 인적 쇄신을 안 하고 정말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면서 우리가 그들의 그런 그 득세에 우리가 숙지 역할을 한 거다. 저는 그 어허. 반성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한동훈 대표도 그걸 명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뒤에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일부에서 예고한 이준석 그리고 김건희 이 두 사람의 녹취록 공개된 걸 좀 듣고선 향후 파장 전망해 보자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못 나눠서 인터뷰 후에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뉴스쇼 본방송은 여기서 줄이고요. 한 15분가량을 기다려주신 박원석 전 의원, 김근식 교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밖에서 뭐 하셨어요, 교수님? 둘이 계속 콩당콩당 했습니다. 콩닥콩닥 하셨어요. 사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논한 오버하면 안 된다는데 동의하셨어요. 국민의힘 오바. 아니 왜 그러냐면 예. 그러니까 요즘에 한동훈 대표 요 며칠 상관이긴 하지만 예, 예. 이재명 대표 판결 나온 이후에 모습을 보면 예. 지난 총선에 그 2조 심판론 외치던 때하고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총선 민심은 2조 심판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었잖아요. 예. 저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심은 굉장히 냉정하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의 문제는 국정 운영의 문제로 보지 이걸 섞어가지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으니까 네. 윤석열 정권한테 면죄부 안 준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착각하면 또 지난 총선의 2조 심판론처럼 똥볼을 찬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당장 윤석열 대통령 돌아와서 지금 순방 중이니까 뭐 이러저러한 카드들을 내놓고 조치를 취하고 뭘 해야 될 텐데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죠. 또 거부권 행사했는데 이게 제2 또 부결되고 의혹은 계속 쏟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국면 전환이 안 되고 상황 반전이 안 돼요. 그러면 여론은 어쨌든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2심도 있고 대법원 판결도 있으니까 지켜보자. 네. 그렇다고 민주당이 장외에서 외치는 뭐 탄핵, 뭐 임기단축 개헌 여기에도 그렇게 섣불리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이 국정운영 난맥상으로 인한 그 악화된 민심이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착각하면 아마 지난 총선과 같은 결과를 또 그런 어떤 그 잘못을 또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하한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동의하셨다는 얘기고. 저도 그 당에서 특히 이제 일부 극우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부 한동훈 대표를 비난했던 일부 이제 네. 친윤계 쪽에서 봐라 이재명이 저러니 우리는 그냥 해도 된다. 라는 식의 일종의 우리 스스로의 내부 성찰과 내부 변화, 내부 쇄신의 필요성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그게 불필요한 것으로 오해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 대표도 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저들이 특히 범죄를 저지른 이재명 대표 같은 저런 사람이 저렇게까지 득세할 수 있고 저렇게까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게 우리기 때문에 우리의 반성과 성찰이 병행되지 않으면 저거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지금의 적기의 기회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반사이익 누리려고 하지 마. 그럼요. 그렇게 해서 정치해가지고 네.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일보 컬럼이 진짜 제목이 네. 너무 잘지.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이재명은 당연하죠. 이재명이다. 서로 반사이익 서로 보려고 이 기대는 정치 좀 그만해라. 상대방의 실점하고 상대방이 잘못하고 상대방이 감옥 갔다고 우리가 된다는 건 그건 정말 하책이죠. 게다가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이제 다른 지금 재판, 이를테면 위증교사, 대장동, 뭐 대북송금 그것과 다르게 선거법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낙선자의 허위 사실에 대해서 저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울 거라면 당선된 사람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재판부가 판결문에 민의 왜곡, 대의민주주의 훼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사실은 민의 왜곡과 대의민주주의 훼손은 당선된 사람의 허위사실 유포에 더 부합하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난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 경선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허위사실 유포했어요.
이거 다 공소시효 정지돼 있는 상황이에요. 어허. 그러면 퇴임 이후에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안전하겠느냐?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선거를 검찰과 법원의 손에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판결이 그렇게 희낙낙할 판결이 아니에요. 정치인들 입장에서 예. 그거 이제 국민의힘에 하는 말씀이에요. 희낙낙할 거 없다. 반사이익 누릴 거 없다. 똑같은 이야기를 민주당에도 건넬 수가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바닥치고 있고 김건희 여사 문제 계속 커지고 막 명태균 게이트 커진다고 해서 그것이 또 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을 그럼요. 주거나 이건 그럼요. 아니라는 그럼요. 거를 양쪽 다 네, 명심해야 된다. 그 부분을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요건 그렇고. 주말 사이에 제가 한 3일 정도씩 휴가를 냈거든요. 집에 이제 개인적인 일정으로 휴가를 내고 돌아오니까 수험 생각도 못하 보니까 제가 또 수능 얘기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건 내일 하겠습니다. 야, 이거 수능 한번 치러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수능제도 너무 문제 처음이에요? 많아. 처음이에요. 큰애를 이번에 대학 보내신 거예요. 진짜 문제 많아. 이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할 얘기 너무 많아. 근데 애들 대학 가면 그 다음부터 잊어먹어요. 아니 무슨 진짜 한 문제 가지고 한 문제도 아니야. 반의 반 문제 가지고 등급이 달라지니까. 와 학교가 막 학과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학교를 바꿔야 되는 원하는 학교를 못 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거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아무튼 제가 3일을 비우고 돌아왔는데 명태균 씨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또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일단 명태균, 김영선 핵심 인물인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뭔가 폭로를 쏟아내고 발언을 쏟아내던 명태균 씨는 사라졌는데 이준석 의원이 새로운 스피커가 됐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새롭게 꺼냈던데요. 우선 공항에서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외국 출장 갔다 돌아오면서 했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기록을 몇 개 찾아봤는데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도 다 확인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쟤는 모든 게 다 제가 녹취됐잖아. 참 옛날 생각나면 참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도 오랜만에 새록새록 이렇게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궁금해한다면은 일체를 다 얘기할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새록새록 뭐가 엄청 많더라. 검찰이 궁금해하신다면 뭐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얘기하겠다. 일단 저한테 지금 설명해 주시면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3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저게 이제 사실은 이제 간단치 않은 지금 새로운 문제 시작이 돼버린 건데요. 아마 명태균 씨가 이제 구속됨으로써 일단락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인데 그 창원지검 발로 나온 기사 중에 예. 이 명태균을 구속하고 김영선 의원을 수사하다 보면 예. 그 수사의 칼날이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학과도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온 게 있었어요. 검찰발 보도로? 그렇죠. 어.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제 그 명태균으로 시작된 촉발된 이 사건이 나한테까지 검찰의 수사가 들어온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불편할 수 있겠죠. 예. 아마 저는 그런 상황이 아마 자신의 그동안의 문자 기록이나 녹취 기록 같은 걸 다시 돌이켜보는 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걸 보면 아마 당시 명태균 씨와 굉장히 소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시 명태균 씨가 했던 기록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당시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는 당대표였잖아요. 당대표였죠. 그러니까 공천 관련해서 그 당시 보궐선거하고 지방선거에 당대표의 직인이 나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을 텐데 그때 윤석열 당선인과의 소통의 기록도 찾아봤을 겁니다. 그중에 일부를 저렇게 좀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한 거라는 것은 나도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좀 이야기한 거라고 봐요. 누구한테요? 모르죠. 아니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그 이준석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네. 배경이나 동기 같은 걸 텐데, 근데 실제 명태균 씨의 폭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명태균 씨는 외부자였고 네. 비공식적 소통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당대표였고 훨씬 더 내밀한 음. 그런 어떤 그 소통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본격화되면 지금 명태균 씨 구속으로 인해서 한숨 돌린 듯하지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음흠. 입장에서 이게 더 큰 지금 이 시한폭탄 초침이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어디까지 얘기를 할 건지. 예.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도 고려를 해야 될 게 단지 이 명태균 사건에서 예. 본인이 어쨌든 그 이 수사 대상으로 내지는 어떤 조사 대상으로 이렇게 특정되는 것이 불쾌해서 내지는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 근데 이미 이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걸 넘어서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도 알고 있었던 건데 그동안에 대통령의 그런 공천 개입, 당무 개입 왜 가만히 있었던 거냐. 그리고 이제 만약 그 얘기를 시작한다면 예. 다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다가 마는 듯 이러지 말고 어허. 이제 이런 어떤 그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뭐 검찰이 아마도 이제 참고인 수준에서 일단은 부를 텐데 그 검찰 조사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를 할지 또 그 전후로 해서 언론을 통해서 혹은 뭐 대중들에게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전히 조마조마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 입에서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하고도 직접 소통한 게 통화 녹음을 통해서 일부 나왔고 아, 이게 어제 나온 건데 한번 듣고 갈까요? 예, 무슨 내용인지 어제 나온 건 모르지만 아니고 예, 금요일 날 나왔고요. 예,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내용이 소통을 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랑 이준석 그 당시 대표가 통화하는 내용인데 뭐 그죠. 내용이 별거는 아니에요. 글로 갈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보세요. 예. 네. 이준석입니다. 아유, 우리 대표님. 예. 네네네. 아유. 다른 장에 상의될 일이 있어가지고 네네. 지금 서초동에 있어가지고 별도 있나 해가지고요. 아, 수주동 아니에요. 저녁 뭐 제가 말씀을 하니까. 아, 여기 오시면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예. 아, 그럼 오세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거야. 그 포항 공천 때문에 김정재가 해가지고 김건희 돼가지고 김정재가 당시 팔고 다니는데 어쩔 거냐 해가지고 한 거고. 이 뉴스 토마토 기자한테 그럼 이준석 의원이 이걸 들려준 거를 그렇죠. 녹음한 네,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 이제 녹취 파일에 나온 건데 저는 두 가지가 부적절해 보여요. 하나는 당시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아까 포항시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도당위원장이 김정재 의원으로 확인이 된 거죠. 네. 도당위원장이 무리하게 뭐 이야기를 해서 당대표로서 안 된다고 했더니 도당위원장이 어딘가에 가서 읍수를 했다.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읍수했다는데 사실 보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를 팔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의 표현으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거나 그 부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찾아갔다. 소통한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찾아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예. 과정을 들려준 거죠. 네. 그러니까 부적절한 게 첫 번째가 당시 당선자의 배우자잖아요. 네. 당선자의 배우자 자연인 김건희가 어떻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상의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찾아가죠? 저는 둘 다 이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럼 이준석 대표를 깠을 때 네.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상황의 공천 개입 논란을 이준석 대표가 여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막 이러저러한 내용들 다 까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가 본인도 여기서 빠져나오거나 살 가능성 별로 없어요. 저는 공멸이라고 봅니다. 거의 논개 수준의 공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간단치 않은 상황이 저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정신 바짝 차린다고 생각을 해요. 논개는 그 외장을 한 명 껴안고 이 진주 남강에 뛰어들었는데 네네. 저게 열리면 한 명이 아니죠.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껴안고 강물에 뛰어드는 거여서 그래서 이준석 그 의원도 얘기를 해놓고 또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네, 죄는 아니다. 네, 뭐 논의하는 뒷걸음질 게. 치는 듯한 그렇게 모습을 말했습니다. 보여요. 근데 어쨌든 그 김건희 여사의 세간에 돌아다니는 공천 개입 의혹 이게 한층 구체화된 거예요. 저걸 보면 결국 포항시장 공천 관련해서 김정재 당시 도당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의사라는 것을 업고 뭔가 이게 다른 사람을 공천하려고 했는데 그걸 본인이 말리기 위해서 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그 김영선 전 의원 재보궐선거 공천만이 아니고 지방선거 공천에도 개입했구나 이런 심증을 한층 더 뚜렷하게 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 부적절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설사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도 당선인의 부인하고 당시 당대표가 직접 소통하는 거 부적절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그건 진짜 한 칼에 잘랐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다. 네, 네. 그리고 대통령을 찾아가서 얘기했어야죠.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이러면 큰일 난다. 그거 확인하러 간 거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김건희 이게 여사한테. 큰일 난다라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정리를 한 건지. 그럼 확인을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이라고 했어야지. 그게 김건희 좀 여사는 적절하죠. 왜냐하면은 직통하면 안 된다. 사인이잖아요. 그 사인하고 공천 관련된 얘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예요.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서도 네. 그 명태균 씨가 네. 무슨 그 김건희 여사하고 공천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예, 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영선 공천 관련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하고 이제 일정한 소통을 좀 한 것 같아요. 명태균 씨한테 뭐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와 봐라. 공천 전날 전화해가지고 유는 뭐 경선하라던데 그것도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당직자도 아니고 당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잘못 알고 있다 한들 그런 사람이 잘못 떠버리겠다고 한들 공천권자인 당대표가 그 얘기를 그 사람하고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그거는 윤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 김영선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뭐 난리대? 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거예요.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저는 그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 공천 개입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러나 또 지방선거의 다른 공천에는 공천 개입을 시도했다.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 과연 김건희,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 김영선 공천에 있어서 재보궐선거 공천에 있어서 지방선거에도 이게 공천 개입이냐? 아니면 단지 의견 표명이냐? 마치 공천 개입이 있는 듯한데 그걸 또 뭐 처벌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입장을 확실하게 좀 정리해서 얘기해 달라는 그리고 말씀이신 거죠? 이제 숨기면 안 됩니다. 숨기면 안 된다. 이제는 다 얘기할 거 다 얘기해야 된다. 저 녹취에 대해서는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공천 이야기를 뭐 논의하거나 그러려고 간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이름을 팔고 다니는데 포항에서 그게 사실인지를 김 여사한테 직접 확인하러 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디디님이 지금 문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저는 그 간단치 않은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네. 거의 모든 통화가 자동 녹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된 파일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게 대통령하고도 녹취한 게 있지만 여사하고도 녹취한 게 아까 나왔습니다만 또 하나는 명태균하고도 수많은 녹취나 주고받은 소통한 문자가 그렇죠.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의 정치적 부담과 정치적인 이 상처를 감수하고 지금 이걸 까는 거거든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저걸 하면 할수록 명태균과의 관계도 사실은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정치적 부담과 그 어떤 그 마이너스를 감수하면서 이걸 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죽자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 저게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정에서 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하고 또 소통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뭐 그냥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정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들의 민심은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차후의 문제고 지난번에도 명태균이 녹취를 깠던 그 대통령의 육성에 나옴으로써 민심이 완전히 급전직한 것은 법적 여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대통령이란 사람이 어떻게 저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주고받나. 그것도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예. 그것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실망이거든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당선인이 당대표가 있는데 이러저러한 사람을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적 여부는 모르지만 이야기했는데 저는 더 중요한 건 네. 이야기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이 제가 볼 때 다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 누가 봐도 정말 누가 봐도 당이 잘못 결정하는 걸 이 사람이 더 좋은 것 같다. 네. 이 사람이 어떠냐라고 좀 더 합리적인 사람, 합리적인 저 정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사적 인연 또는 사적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한테 먼저 전화해서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만약에 당대표한테 부탁했다면 법적 여부를 떠나서 그건 일단 대통령 당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후 이야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두 분 설명 들으니까 뭐 흐름을 알겠고 이준석 의원하고 조만간 직접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듣고 사실 두 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런 사건일수록 뭐 감추고 막 계산하고 전략적으로 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솔직한 게 솔직히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명태균 씨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그분들이 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행동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데다가 검찰이 지금 증거를
이른바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라고 하는 예. 그거는 찾지 못했지만 압수수색을 통해서 카톡 기록이나 예. 통화 문자 기록, 뭐 사진 이런 거 일부를 2만 장. 입수를 한 것 같아요. 일부는 아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카카오톡 대화를 이준석 의원하고 명태균 씨 간에 있었던 이거를 이제 입수해가지고 복원했다는 포렌식을 했다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게 뭐 숨긴다고 숨겨질 게 아니고요. 다 나오게 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그 이 정치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그 이준석의 이미지, 포지션 네. 이런 것들을 저는 잃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당시에는 당 대표였기 때문에 차마다 할 수 없었던 그런 얘기들이라 할지라도 네. 지금 와서 뭔가 이게 대통령 당선인 혹은 대통령 그 당선인의 부인 간에 부적절한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다 밝히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그냥 뭐는 적당히 밝히고 뭐는 안 밝히고 이러면 결국에는 이제 자기 방어적인 이제 성격의 폭로로밖에 안 보일 텐데 그거는 이를테면은 뭐 보수 혁신의 아이콘 이준석한테 어울리는 정치적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듣고 향후의 상황은 더 들여다보기로 하고 그나저나 다음 주 판결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김 교수님은 당연히 뭐 이재명 대표 유죄 이러시겠죠? 유지의 가능성이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도 이번에 공직선거법보다 유증교사죄에 대해서 훨씬 어렵다고 다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박원석 의원이 어떻게 보시나 궁금해요. 박원석 의원은 지난 금요일 판결에 대해서는 난 좀 이상하다 그러셨단 말입니다. 너무 형 세다. 다음 주 판결은 어떻게 보세요?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선거법은 이렇게 나오리라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물론이거니와 변호인, 당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위증교사 문제에 대해서 이 법률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예.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집중을 해왔습니다. 예. 그만큼 그걸 또 위험하게 봤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이제 유죄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이게 확인할 수는 없고 우리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태도 이게 좀 있는 게 아닌가. 그 얘기는 그러면은 혹시 민주당 얘기처럼 정치 판결한다. 박 의원님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뭐 그 중립적이거나 독립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조차도. 이제 그러나 약간 뭐랄까요? 괘씸죄 같은. 근데 이런 어떤 그 전반적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그 이 대응을 함에 있어서 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 예. 법원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예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거라면은 앞으로의 재판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불리한 이 정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그걸 이유로 사법부하고 전면전으로 가자 이런 식의 예. 태도를 보인다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냉정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법리적으로 혹은 증거를 가지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퉈야죠. 그거는 뭐 재판을 받는 피고인 그거는 뭐 입장에서 당연한 권리고. 권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장외에서 예. 어떤 여론전을 통해서 혹은 국회 다수 의석을 통해서 예. 사법부나 법원을 비난하고 압박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태도를 보인 게 예. 이번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 게 아닌가. 그게 양형 가중 요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법부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 예. 법사위를 보세요. 예. 국회의 법사위가 법원행정처, 뭐 대법원 굉장히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 상임입니다. 근데 정말 강경 일변도였어요. 국회 법사위가. 그게 과연 법원에 좋은 인상을 줬을까요? 아. 저는 그런 점이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법사위를 일당 독재식으로 운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법원 분들 뭐 고법원 뭐 국정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법원에서 파견된 분도 계셔요. 예. 예. 그런 분들이 법사위의 진행 태도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법원 전체의 일종의 이제 민주당에 대한 법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대표로서의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그 겪고 있는 이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을 철저하게 부인과 조작이라는 그 두 가지 논리로 진행했잖아요. 아. 정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조작이고 나는 절대 결백하다는 걸 주장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이게 유무죄는 그냥 증거와 법리로 보면 되는 건데 유무죄를 해서 유죄가 딱 판단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피고인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탄원서를 내더라도 탄원서 100만 장 냈다고 그러는데 네네, 무죄 탄원서 탄원서. 내용이 정말
선처해 주세요. 네. 이런 탄원서면은 이게 상당히 정말 많은 사람이 그쵸. 이 사람의 잘못을 좀 경감해 달라는 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라는 네. 탄원서를 내는 건 다른 거예요. 그게 저는 법원이 봤을 때도 그게 사법부 굉장히 겁박으로 느껴져요. 당연하죠. 겁박이 되고 작용했을 거다. 당연히 그건 판사도 사람인데 하하. 유무죄는 분명히 자기가 합리적이고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유죄 이후의 양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소가 분명히 개입이 그러면 되죠. 토요일의 장외 집회 분위기는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한데 장외 집회에서 지금 나왔던 발언 물론 장외 집회는 뭐 이재명 무죄 장외 집회 이런 건 아니었고 김건희 특검법 시행하라 촉구하는 장외 집회였는데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판결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무대에서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죠. 예.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 뒤에 것도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또 하나 더 준비된 거. 예.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예, 조 발언이 죽지 않는다. 요게 다 제목으로 뽑혀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저 부분도 그러면은 좀 이게 오히려 다음 판결에 당연하죠. 불리하게 작용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집회 제목은 그거예요. 국정농단, 김건희 특검 뭐 이 집회 예. 제목은 그거지만 나와서 연단에 올라와서 하는 분들이 그 이야기는 사실은 3분의 1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나 모든 연단에 올라온 연사들은 지난 그 전에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에 대한 공격입니다. 무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어떤 사건이든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가져야 될 태도로 본다면 굉장히 불량한 태도죠. 근데 이제 판결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는 거고 피고 입장에서 그렇죠. 말은 하는 건 자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나 억울하다 할 수는 그것은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네. 전제 하에서 아. 변호인이 법리를 가지고 유무죄를 다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임하는 태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법사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이 진행했던 태도나 법원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 개딸들이나 이분들이 하는 태도, 아까 제가 탄원서 100만 네. 장의 태도, 그다음에 1심이 나왔을 때 규탄대에 나와서 했던 민주당의 태도. 첫 번째 공식 반응은 조중래 원내대변인이었던 게 수석 대변인이 그거 아닙니까? 정치 판결이다. 끝낸 거 아닙니까? 정치 검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제 정치 판결, 판사도 정치적으로 판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판단했다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법원 판결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과연 법원 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럼 알 검찰 거죠. 탄핵 얘기하는 것과 뭐 전혀 판사 다르죠. 탄핵은 차원이 다르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행정부랑 전혀 다른 상권 분립의 한 주체입니다. 예. 검찰은 행정부 소속된 기관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뭐 저는 예정된 집회이긴 했습니다만 뭐 이재명 대표가 꼭 나갔어야 됐을까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연단에 올라가서 발언을 하는 순간 저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고 또 지지자들이나 거기 당원들이 이제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결을 난 직후잖아요. 조금은 좀 이 정중동하는 모습으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법원 앞에 가서 뭐 이 법원을 비난하는 재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한 번의 집회가 25일 예정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텐데 전반적으로 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네.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어떤 그 얘기의 수위 네. 또 태도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이를테면 탄핵하자. 근데 앞서 이제 정성호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됩니다. 판결이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든지 또 그걸 시도한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잘못된 판결이더라도 그 잘못된 판결에 그 대항할 수 있는 법률적인 수단이 있고 물론 판결이라는 게 뭐 어떤 절대성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 법률적으로 반박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판사 개인을 찍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네. 사법부 전체를 마치 정권의 하수인인 것처럼 예. 매도한다든지 그거는 향후에 있을 재판을 생각할 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분리해야 된다. 예. 그래서 법원에서의 대응은 대응대로 예. 그다음에 지금 전국 상황에 대해서 뭐 윤석열 정부 규탄하고 김건희 특검 관철시키기 위한 장외 집회가 됐든 아니면 원내에서 대응이 됐든 이걸 좀 분리시켜야지 이재명 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서 그 배수진을 치고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정말 대책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책 얘기하셨으니까. 아니 지금 분위기는 근데 뭐 플랜 B를 준비하자느니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의 단일 대우는 전혀 틀어지지 않은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들이 플랜 B 얘기하는 건 진짜로 삼총 삼김 6사람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언론들이 그냥 뭐 기사거리로서 쓰는 거예요? 저는 삼총 삼김은 언론들이 쓰는 측면이 강하고요. 유일하게 그래도 그 속으로라도 예. 속으로라도 준비를 하는 건 저는 삼총 삼김 중에 김동연 지사 정도지 나머지 실제로 움직임도 별로 없어요. 자, 삼총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총리했던 세 분이죠.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네, 근데 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새로운 미래로 당을 만들어 네. 나와가 총선에서 사실상 정치적인 판단이 끝난 분이잖아요. 그다음에 김부겸, 정세균 두 분이 남아 있고. 근데 사실 삼김은 김동연, 김경수, 여기도 또 김두관. 김두관. 예. 김두관 전 의원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실제로 그 움직이거나 준비를 속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동연 경기지사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냥 사실은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상황에서 감나무 밑에서? 네, 그게 무슨 뭐가 동력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본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삼총 삼김의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서의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보다는 민주당의 지금 이 극단화된 이 극렬 이 강성 그 당원들의 포박된 당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새로운 이재명 후임을 물색하거나 세울 가능성이 크다. 플랜 B를 준비하더라도 삼총 삼김 쪽이 아닐 아니다, 거다. 저는 그 말씀을 개인적인 계속하시는 전망합니다. 것 같아요. 네. 뭐 삼총 삼김 이런 얘기는 이제 뭐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이 확대시키는 얘기인 것 같고 실제 뭐 김동연 지사 이외에 사실은 다 정중동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정세균 이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은퇴하신 분인데 뭐 다시 거기다 불러 올리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그게 뭐 당장의 어떤 플랜 B를 향한 물밑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2심 판결이 확정될 무렵 물론 이제 이게 선거법 재판의 속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지금 계속 원칙대로 633 이거를 재촉하고 있잖아요. 6개월, 3개월. 그러면 향후 한 6개월 정도 안에 항소심 결과가 그렇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결과가 나올 무렵에 예. 만약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결과가 또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그때는 이제 플랜 B 논의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항소심까지는 일단 보고 뭐 움직이더라도 움직일 거다. 네. 민주당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두 분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오늘 김 교수님? 방송국에? 7시 50분인가요? 뭐 그렇게 7시 50분? 네. 그럼 거의 지금 1시간 한 40분을. 근데 전철 타고 와. 가기 때문에 9시 좀 넘어서 타는 게 편합니다. 러시아가 지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 긍정적 사고방식. 박 의원님은 몇 시에 좀 도착하셨어요? 비슷하게 왔습니다. 박 7시 의원님도 40분쯤. 네. 차 몰고 가실 때 지금이 더 편하실 편하죠. 거예요. 네, 출근 시간 그렇죠. 끝나고. 예. 다음으로도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긍정적인 두 분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려야겠네요. 제 휴가 휴일담. 수능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여러분 내일 한칼 토론 시간에 본격적으로 토론해 보기로 하고 화면 좀 나눠주세요. 커피는 돌릴까 진짜 커피 먼저 좀 돌려볼까요? 커피 참, 먼저. 네. 김 교수님 한 분 댓글 찍어주십시오. 어떤 분한테 따뜻한 김근식 위원장님 예. 바로 오랜만에 저를 칭찬해 준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라고 네, 바로, 예. 팬이신 것 같아요. 바론님한테 한 잔. 박원석 전 의원님. 저는 아프로디테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예, 아프로디테님한테 한 잔 예. 드리면서 또예요? 아니 됐어요. 저희 다 내돈내산이어서 네, 그렇군요. 넉넉지가 않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서 자 화면 이제 진짜 나눠주세요. 아껴야 돼. 요새 그렇군요. 경기가 요즘 뭐 CBS 진짜 많이 경기 안 경기 안 좋아요. 좋아. 이제 트럼프 정말 당선된 다음부터 큰일이에요. 우리나라 경기 할 말 많아. 할 말 진짜 많아. 경기 안 좋아요. 자, 여러분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흔들어 주세요.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